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동산.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아직 시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김광석 교수님이 작년에 나오셔서 네.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년도를 보신 거였죠. 네. 뭐 서울 집값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을 때 악플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집값이 안 좋을 시기였으니까 네. 내려가고 있고 기억합니다. 막 다 안 좋을 거라 보는데 저 양반이 무슨 뭐 이제 막 돈이 뭐 풀리는 만큼 뭐 물가 오르는 만큼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 말해서 악플이 좀 달렸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일단 그럼 안 괜찮습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안 괜찮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일단 요 시장부터 우선은 좀 판단을 좀 내려주세요. 네. 서울은 막 신고가 가고 예. 전고점 대비 막 120% 이렇게 넘은 지역도 있고 예. 그러다가 9월 들어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세게 들어오고 있고 네. 이러면서 약간 좀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고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이제 네. 어렵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지금은. 네, 상승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뭐든지 숫자로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다고 봅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네. 이 숫자가 0.05% 한 주당 주간. 주당 0.05%씩 네네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0.04%로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0.04%로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황을 짚어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책에도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네. 중반을 기점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상승세가 강할 것은 아니지만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써놨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그 비대칭화라고 하셨던가요? 네. 그 비대칭화가 뭐 약간 양극화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던가요? 네. 대칭적으로 정말 재밌게도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예. 전국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식하고 좀 달라. 주식은 종목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졌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24년 중반에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긴 하겠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에는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울만 상승하고 혹은 수도권만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평균적으로 뭐 광역시조차도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값을 전국 평균을 내면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이 이제 평균을 또 끌어올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평균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평균으로 얘기해도 아마도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서울에서만 들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평균 가격은 강보합으로 전환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반,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은 상승 전환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4년 경제전망서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했고, 25년 전망서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의 특징을 비대칭화의 진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양극화가 더 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더 심해진다고요? 네. 제가 뭐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의사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는 거겠지만 혹여나 미스저지하지 않도록 내 집 마련하려고 20년 동안 돈 진짜 어렵게 모았는데 그 돈을 또 잘못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냥 평균 가격만 이야기하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대칭화라는 그 현상을 명확하게 의견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으로 양극화 더 심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나타났던 배경하고 앞으로 또 그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똑같은 겁니까? 어차피 투자한다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권으로 몰리고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요 정도. 우리 서울시에도요. 예. 저는 KB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책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월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상승 반전했어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7월에 제 방송을 할 때도 7월 초까지만 해도 아직 상승 반전하진 않았습니다. 7월 이후에 7월 중후반에 상승 반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월에 서울은 반등했어도 전국 평균 가격이 반등한 게 아니니까 반등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5월에 반등 서울 가격이 반등할 때 그때는 몇몇 말씀하신 마용성이나 강남 3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의견을 드릴 때 뭐 제 지인들한테는 어디가 좋겠다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 상승 반전하지 않은 지역. 근데 지금 9월 말을 기점으로 판단해 보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가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온기가 어디까지 전개되느냐는 봐야 되는 일인데 서울 수도권으로는 온기가 전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한 가지 근거는 네. 워낙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강해요. 직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네. 2주택을 갖고 있으면 불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대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1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과정.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그리고 둘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또 짙게 드리워지는 부동산 정책 기조화에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대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할 여력을 더 주는 요소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년부터 2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는 되게 재밌게도 재밌는 일이 아니죠. 심각한 일이죠. 우리나라만 만난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인구 구조 변화. 근데 인구 구조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네. 단편적으로 인구 감소는 집값 하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감소는 집값을 억누르는 하방 압력이야. 네. 하방 압력은 맞아요. 그럼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더 크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다만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게 인구의 이동이다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 우리가 인구 전망을 뭘로 봐요? 이 통계청의 인구 추계로 봐요. 네. 그러면 인구의 이동은 또 뭘로 봐요? 통계청의 인구 추계로 보는 겁니다. 네.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앞으로 추계가. 그렇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 유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에도 계속 2035년까지도. 그러면 이런 구조상에서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라는 말이 맞을까?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다른 거 안 보고 인구만 보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 야기되고 그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속에서 수도권 가격은 오르고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전체 그렇죠. 인구를 보니까 그렇죠. 수도권 인구는 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수도권 가격은 조정되고 수도권 가격은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은 다른 걸 안 보고 인구만 본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정했을 때 전국 평균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뭐 또 이제 서울이 또 끌어올리겠죠. 오릅니다. 예. 예. 가중치가 높아요. 예. 우리 GDP 볼 때 기여도로 하잖아요. 그쵸.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죠? 비수도권 가격은 내린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내린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많을까요? 아니죠.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면에서 수도권 가격이 전국 평균 가격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50% 이상에.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집값을 떨어뜨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구 감소는 평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방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하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렸기 때문에 비대칭화가 전개되고요. 이번에는 또
해당 그 지역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지만 왜?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의외로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만난 우리나라는 25년에 비로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쵸. 지금 네. 우리는 고령 사회잖아요. 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첫 번째 해가 내년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 같은 나라. 네. 네,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로 진입한 나라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도시 집중화예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 집중화예요. 대도시 집중화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방 소멸은 또 다른 지방 소멸을 불러와요. 우리 지방에 네. 학교가 있어요. 예. 학생 수가 줄어서 2명 남았어요. 그럼 학교가 통폐합되죠. 네네네. 그럼 이쪽 지역의 학교는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2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 하나로? 예. 이사 가야 돼요. 예. 그 지역에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 있던 인력도 떠나요. 지방 소멸은 지방 소멸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화를 야기해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집값 하방 요인이다라고 그냥 너무 쉽게만 산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인구 구조적인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게 사실상 수도권 집중화고요. 그런데 현 정부의 국토교통 계획이나 미래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메가시티 서울. 근데 메가시티 서울은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그림은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하기 어려워도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고 수도권에 뭐 특구 지정하고 수도권에 GTX 더 넓히고 하나의 서울처럼 만든 그걸 이름을 표명하지 않을 뿐이죠.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여야가 유사합니다. 물론 지방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 거점 도시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나 뭐 이런 기관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움직임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되는 현상을 대응하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얘기할 그렇죠. 할 만큼 오죽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했을까요? 서울 추가 아파트 공급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또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할 정도면 얼마나 공급할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게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구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우리나라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 기조라든가 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죠? 정책이 바뀌어도 인구 편입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벽차는 비대칭. 벌어진다. 그리고 양극화. 설사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동조화돼서 상승세로 전환돼도 상승률의 차이는 더 나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1가구 1주택만 네. 가지라고 하면 또 이제 서울로 몰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고 공급은 늘려야겠고 그러다 보니 또 서울에는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그린벨트 풀고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고 그렇죠. 뭐 계속 악순환이네. 악순환이죠. 근데 이제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근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집값을 좀 잡으려는 액션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전까지는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막 정책 대출 막 이렇게 쏟아붓다가 네. 지금은 다시 부동산 쪽으로 가는 수도꼭지를 좀 잠그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타이밍이 아니라 실수요자들, 무주택자가 사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는 수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대출 수요를 좀 잠가버린다. 근데 또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불만 섞이고 막 이렇게 우려되는 기사들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또 해주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러워. 그러면 부동산 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출 규제를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냥. 근데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그럼 대출 규제가 더 제약적인 효과를 미칠까요? 아니면 집값이 지금 10억이던 게 20억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대출을 연끌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할까?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더 강할까요? 솔직히 좀 후자죠. 후자죠. 네. 그게 대부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의외로 작동이 잘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주제여서 네네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10가지 근거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예, 번째는 예, 뭐냐면요. 대출 규제에 대한 제약이요. 예. 의외로 집을 살려던 사람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효과까지는 없어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 심리적으로 매수자가 나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10억이에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집 살려고 해요? 15억짜리 살려고 해요? 조금 이제 질러서 그렇죠. 더 좋은 이게 기본적인 곳 가려고 하죠. 욕구예요, 우리나라의. 예, 예.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욕구. 그래서 10억이 있으면 15억짜리 집을 타겟해요. 그럼 5억을 대출 받아야 되죠. 근데 5억 대출 못 받고 4억 5천 받게 해준다. 그러면 15억짜리 집을 안 사고 14억 5천짜리 집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 네네. 집 살려던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던 사람은 낮춰서 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효과는 뭘까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효과는 낮춰서 거래하거나 그 집은 무조건 사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5천만 원은 신용대출 받거나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됐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조금 꺾였어요. 증가는 합니다. 여전히. 증가는 하는데 증가세가 꺾였어요. 대신 신용대출이 폭증했죠. 풍선 아니면 효과입니다. 이금융권으로 가거나. 그럼 이것도 막아요. 신용대출도 강하게 막아요. 맞아요. 마통도 이제 얼마 안 이금융권 해준다고. 가고요. 네. 사금융까지.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사금융 가지고 집 삽니까? 이렇게 사금융으로 집을 산다는 게 아니라 20억짜리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해진 대출 제한으로 부족한 대출금 2천만 원, 3천만 원은 사금융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형한테 빌린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한참 이제 2021년, 2년 이때 이제 영끌하던 친구들이 네.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네. 그때 또 이제 대출이 빡세지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러면서 진짜 입던 빤스 빼고는 다 팔았다 이러면서 또 막 어디에 돈 빌리고 융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거봐라 저렇게 영끌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제일 행복할걸요. 그래서 세 번째 했잖아요. 네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집값 상승에 대한 매력과 네. 담보대출 규모의 제약이라는 제약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집값 상승이 더 이제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거죠. 이게 더 큽니다. 또 한 가지, 심지어는 스트레스 DSR을 2차든 3차든 확대 적용해도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네. 이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 규제들은 사실 차주당 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거예요. 네네. 맞죠? 네. 근데 차주 수가 늘어버리면요. 차주 수가 늘어납니다. 왜 차주 수가 늘어날까요?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높아져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그 지표가 지금 현재 100을 기준으로 훨씬 위에서 110을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 집값이 높아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출에 의존해서라도 아니면 내 눈을 좀 낮춰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라는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제가 더 근거를 드리겠지만 하나만 더 드린다면 금리의 영향력이 클까요? 대출 한도 제약의 영향력이 클까요? 스트레스 DSR은 예. 대출 한도 제약이에요. 예. 금리를 올려잡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산금리를 적용한 만큼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금리는 가격이에요. 대출을 의존하는 가격이고 이것은 대출 한도 제약이에요. 뭐가 더 강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 받을 수 있는 거 한 9억밖에 못 받지만 네.
금리가 내려와서 원리금 부담이 낮아진다면 그렇죠. 뭐 9억 대출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조금 더 강한 해석인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다 조심스럽대요. 다 조심스럽네요. 예.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네. 이 경제정책 기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가산금리를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가산금리면 이자 상환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가산금리가 없을 때의 자 1억을 대출받는다.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1억을 대출받는다. 그러면 지금 금리로는 상환해야 될 이자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150만 원이 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할게요. 그럼 150만 원을 상환할 때는 DSR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DSR의 개념이.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의 레벨이 내려가면요. 부담이 낮아지죠. 부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 제약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제약받는 것도 조금 더 얇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니까 대출 한도가 적용한 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금리의 레벨이 26년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사실 총 대출 양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없다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계부채를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영향은 미치겠으나 이게 없으면 더 늘어날 테니까. 근데 금리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 가산금리를 적용해도 여전히 대출 한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집값에 어떻게 모르면 뭐 2025년 경제 전망이니까 뭐 단기 전망도 막 이렇게 여쭤보긴 합니다만 정말 장기적으로 예. 이제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한 앞으로 10년이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말 장기 전망은 그냥 그 사람의 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뷰. 이건 장기 전망은 뷰죠. 네. 뷰지 그것은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어떤 분석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인구 구조 변화고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한 가지 요소인데 네. 뭐가 더 힘이 셀까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뷰 썸네일로는 이것이 뭐냐? 뭐길래 그러지? 그게 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예.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 이게 여러분 이 주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주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요 집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의 표식 가격만 높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과거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잠실 아파트가 30억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잠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배경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바꾸는 거예요. 왜? 그때의 돈의 만 원짜리의 가치와 쉽게 말하면 그때의 5천만 원과 지금의 30억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1억과 지금의 30억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이 당연히 다르겠죠. 예. 예. 근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려면 물가 지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지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시대 때의 가격을 지수화한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떨어지는 가격도 있고 오르는 가격도 있거든요. 지금 쌀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본다. 그게 물가지수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이 물가지수를 추계한 이래로 몇 번 떨어졌을까요? 전년보다 떨어졌던 해. 정말 위기 때 몇 번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 분석을 했는데 네. 그래프를 그렸는데 위기 때도 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을. 예. 한 번도 단 한 번도 전년보다 물가가 떨어진 해가 없습니다. 이거 뭐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디플레가 없는 대한민국? 아직까지 이 디플레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물건을 못 사게 되는 시대인 거예요. 매년. 계속.
그죠? 그러니까 어제 작년의 100만 원과 올해의 100만 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일에 돈의 가치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서는 집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고 집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김밥 천국 가서 김밥 사 먹을 때 1,000원이었어. 그죠? 지금 5,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밥의 재료가 좋아졌나? 김밥의 가치가 올라갔나? 그냥 경쟁자가 그냥 사라졌나? 경쟁자는 더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 느낌상은 햄의 얇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네. 왜 가격은 5배로 올랐을까? 저는 돈의 가치가 5배로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그렇죠.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1,000원 주고 김밥을 바꿨지만 지금은 1,000원 주고 김밥을 못 바꾸는 거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김밥과 바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돈의 가치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가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집의 표식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다 동의하시라는 것은 아니라 동의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꼭 동의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듯이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돈의 가치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1억 연봉자가 정말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1억 연봉자가 흔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됐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1억이라는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갖고 있을까 집을 갖고 있을까를 선택하는 과제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막 금값이 온스당 2,600달러 넘어서서 네. 강세고 코인 가격도 뭐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그러면 비슷하게 설명이 될까요? 예,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유동성의 관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금 가격도 보면은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 오른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짜장면 가격도, 집값도, 전세 보증금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외환 보유액의 규모도, 심지어 집의 개수도, 아파트의 높이도, 최고층 건물의 높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줄어들기보다는 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1980년 이래로 81년부터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딱 2번입니다. 그게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1% 역성장, IMF 외환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역성장. 그 팬데믹 경제 위기 때조차 그렇게 심각한 소용돌이가 불어닥쳤는데도 0.7% 역성장하고 말았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경제는 그 2개의 해를 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0.8% 성장했습니다. 어쨌든 찔끔이지만 0.8%는 성장했어요. 전년도 GDP가 100이었다면 그 다음에 GDP는 100.8인 거예요. 어쨌든 0.8%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가계부채만 느는 게 아니고 GDP도 느는 거고 모든 게 늘어나. 기업의 개수도 늘고요. 다 느는 겁니다. 다 늘어나는데 유독 강하게 늘어나는 게 있고 천천히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모든 것 중에 늘어나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5년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정말 장기 전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활동은 갑자기 많아지신 건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김광석 교수님. 네, 맞아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전망을 해주신 김광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